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일단 질문부터 할까요? 네. 들은 것 중에서 일단은 질문 좀 받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쟁점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질문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쟁점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소련과 소련과 정부의 이제 사회주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지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그 혁명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농조합 정당의 관계를 아까 뭐 설명을 했는데 네. 어떻게 정확하게 실제로 파악하고 있나 소련하고 중공에서 그리고 예민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나 노동조합과 정당의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 좀 우선 질문을 발제합니다. 예, 토론 주제이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른바 전달 벨트론이에요. 전달 벨트. 뭐냐면 이제 영어로 트랜스미션 벨트라고 하는데 당과 노조의 관계에서 당이 중심이고 당의 이제 대중조직이 있죠. 당을 둘러싼 노동조합을 이제 원래는 당이 중심이고 당이 중심이고 당이 중심이다. 네? 중심이고 그 당의 이제 대중조직 당의 노선과 방침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노동조합을 갖다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의 지도를 따르는 형태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이제 협상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와 형식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과시사업장에서 아니면 이제 산업에서의 이제 관리자층이 있고 노동자가 있긴 하지만 관리자도 당원이고 노동자도 당원이고 반환이지만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경영 노동과의 관계가 이제 당의 지도가 관철되는 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역할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회주의 정부 기조에서 나왔던 노동시간이라고 이미 노동시간 8시간 다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임금 문제도 생활임금 보장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해버리고 노동관계도 노동 문제를 편에 정해버리다 보니까 쟁점이 없어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쟁점이 없어지는 대신에 생산을 둘러싼 노동과 경영 간의 협력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는 협력 모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노동조합은 쉽게 얘기하면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고충 처리 정도 역할밖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위치가. 그러면서 이제 당의 이쪽 문제가 많이 아니라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방침이나 지침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들 그렇게 가다 보니까 흔히 이제 자본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역할은 거의 없어지는 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달 벨트, 당의 방침과 그 내용들 이런 것을 대중에 전달한 전달 벨트다. 이렇게 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그러면은 한 가지만 여기 좀 부차적으로 레닌이 혁명할 때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 물론 여기는 당이 있고
당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당이 종합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쭉.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나,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레닌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나? 전술적으로 이것도 역시 좀 활용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왔는가. 한번 좀 부가적으로. 네, 저는 이중적인 게 있었는데, 이제 혁명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1905년에 1차, 1917년 2월에 2차, 그다음에 10월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독재 정치 하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아까 이제 통계로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제 합법화돼서 세력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단체 협상을 여러 가지 수준에서 진행하는 그런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조차도 불법화되어 있는 경우고, 1905년 혁명을 주도했던 실마리를 제공했던 소위 주바트 경찰 노조, 경찰이 트락치들이 잡고 있는 이런 노조이다 보니까 러시아 혁명 가는 과정에서 1번으로는 이제 노동조합과 5년 7기 같은 경우는 공장위원회가 이제 혁명적 상황에서 정세적 공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소비에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부터 이제 노동조합이 러시아의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체제와 투쟁을 하면서 항상 발전된 형태라기보다는 그 투쟁들은 모스크바나 페테르스부르크의 이제 공장위원회 또는 소비에트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고, 공장위원회는 소비에트의 이제 현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노조가 이제 부차적인 역할을 한 거죠. 과정은 그랬고, 그러다 보니 혁명사회에서 노동조합과 소비에트의 이중체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당이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모델 문제가, 해소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자기가 기반을 닦아서 온 게 아니라 혁명 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직해서 형성한 그런 모델이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서유럽에서는 거꾸로 이제 아까 전달벨트 론까지 얘기하니까, 론까지 하나의 이제 자기의 방침이나 노선으로 제기를 하니까, 여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공세가 들어오게 돼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할까요? 전달벨트라고 하더라도 혁명 과정에서나 혁명 이후에 네. 전달벨트라는 노동조합을 상당히 장려하고 내용이 역할은 전달벨트 부차적이라고 치더라도 장려하고 조직하고 또 이거 전국적 조직하는 거고, 이를테면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그 점에 한마디만 더. 제가 제가 추가드릴게요. 노동조합의 사회주의 혁명이 되는 과정에 노동조합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혁명 전까지의 노동조합, 이제 그거죠. 그리고 혁명 전까지 보통 이제 당이죠. 당의 지도에 따라서 혁명의 동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게서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갈등 관계가 없는데, 혁명이 되고 나서 혁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레닌 시대가 되겠죠. 이럴 때는 뭐냐면은 사회주가 혁명 이후의 집권 세력은 이 생산력이라든가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반면, 노동조합은 이제 사회주의가 됐는데 이게 노동자의 나라라는데, 그럼 당연히 노동자에게 권력이 와야 되고 우리 노동조합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역할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혁명의 집권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산당인 거죠. 공산당이다 보니까 공산당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 혁명 직후에 어떤 선택을 벌였냐면 공산당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분쇄하고 타압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잡아가기도 해요. 이런 관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노조 쪽에서는 혁명이 됐는데 노동자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단순한 노동조합 자체가 국가 권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노조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어떤 당의 지도력이 되면서 그다음에 혁명 후 혁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자본가 계급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혁명 이후에는 어떠냐면은 일종의 직업 동맹처럼 돼요. 직총처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바로 이제 그 집권 세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집권 정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집총의 주요 간부들은 경제 정책을 하거나 경제 정책을 세우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간부, 그러니까 집권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노동자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의 생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끝나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성이라든가 그게 이제 자주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혁명이 돼서 노동자가 권력을 여기서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걸 착각하는 거는 노동조합이 권력을 잡는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공장 평의회다. 공장의 일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들이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몇 대 생산하고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결정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차를 어떻게 할 것지는 니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 경영면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결정권은 공산당이 가지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혁명에 의해 노동조합의 지위는 자본주의와 완전히 달라지고 자주성 상실하고 그러면서 상층부는 상당히 엘리트나 집권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만 그 밑에 있는 일반 노동자들은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보태면 일종의 이제 딜레마 아까 그렇지 딜레마 이중구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고 모델이 튀어나옵니다. 유고슬라비아 티토가 그렇죠. 자주관리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이 갖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노조한테 줘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길이다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련 모델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고 모델도 이렇게 대안이 될 만큼까지 이제 발전을 못한 거죠. 어쨌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쪽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된다는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동등하게 존재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가 그게 인정이 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숙제예요, 숙제. 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다 어려움이고 국가에 대해 협력을 다 하는 어쨌든 노동조합 그런 모델에서 국가 기관에 편입돼 버린 거야. 네, 편입된 모델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제 그 유고가 모델이 나왔을 때 이제 다른 거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파들이 이건 이제 트럭스 신자파의 구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주관리, 오토제스트라고 자주관리 이제 이 얘기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어쨌든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열어주고 하니까. 그러면서 공동결정, 코디터네이션을 해주니까 그냥 우리가 더 낫다, 더 나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파트더라고. 첫 번째는 전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전체 이 노동자들의 그 결정 총회 같은 결정 단위.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자본가 같은 전문 경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노동자가 직접 현대자동차 일반 공장에 해설하는 현대자동차를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그 다음에 당. 그러니까 이 세 단위가 논의를 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가지고 이 당이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공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다 잘 반영해가지고 이 전문 경영과 당이 참여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빠개집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네. 좀 하세요. 중요한 질문이었네요. 토론 주제였어요. 또 할 거 많아요. 요 이유 때 아까 통계에서 동유럽을 다 빵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빵으로. 그러니까 아까 국제자유노총 노련이 그 한 80년대 하는 예를 들어 거기가 한 1억 명, 8천만? 1억 명이 안 됐는데 이쪽 그 세계 노래는 우리는 2억이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뭐 소련은 5천만, 동북이 얼마, 해서 그쪽만 거의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랑스의 세제 때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시자에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소위 전진부대 같은 거죠. 전진부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제3세계 나라든지 합치해서 숫자는 2억까지 불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냐 그랬을 때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 다른 분이 질문 생각할 동안에 제가 질문을 2개 할게요.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려면은 잘 그 추상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되면 우리 발표문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원영동 씨가 간략하지만 여기에 그 쟁점을 갖다 많이 해놨거든요. 요거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기가 질문할 거를 갖다 생각해서 토론할 거를. 제가 질문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개별 나라를 보게 되면, 특히 산업화를 겪은 나라를 보면은, 그 조직률이, 조직률이 그 감소가 되잖아요. 감소가 돼, 산업화를 되는 나라. 노조 조직률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산업화된 나라가 이 노조 조직률이 그 감소되는 원인,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감소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세계 자본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조직률이 감소되는 건 사실은 공장 노동자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유럽에서 공장이 줄어든다면은 제3세계에서 공장이 늘어날 거니까 세계 차원에서의 개별 나라에서는 그 조직률이 감소되는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의 추이 같은 게 혹시 예측하거나 갖고 오신 게 있는 건지. 왜냐면 제3세계에서는 오히려 노동자가 늘어나고 또 노조 조직률이 늘어나면 전체 세계적 차원에서는 사실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하는 원인, 두 번째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노조 조직률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서로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조직률 감소 원인.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조합원 수의 감소고, 조합원 수. 상대적으로는 조직률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조직률은,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조직률이 형편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2천만이라고 하지만은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50만, 한 15만, 20만 되려나? 근데 조직률은 9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와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요하게 보자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예외고, 프랑스, 이탈리아 약간 다른 예외가 있지만, 그 다음 일본까지 포함해서 핵심적인 나라들에서 이제 어쨌든 숫자가 절반 정도 감소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제 트렌드고, 그거의 이제 1번 지적사항은 산업구조의 변화예요. 산업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산업구조 변화한다면,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제조업 비중이 줄고 서비스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부분이 줄고 공공 부분이 이제 증가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이 줄고, 네, 민간은 줄어요. 줄고 통제하는 국가 기관이 공공 부문은 늘어나고 공공 부문은 이제 서비스나 공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 전에 1920년대, 30년대 그 시기부터 이제 조직이 되기 시작해. 더 일찍도 있긴 하지만 있어서 조직은 되지만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사이즈가 커지죠.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제조업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를 영국이 이제 50% 찍었다. 50% 너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 제조업은 그 7, 80% 된다고 보는 거야. 거의 다 조직이 돼. 그럴 때 이제 서비스는 적어. 근데 좀 지나면서 이제 공공대, 민간대 이제 서비스, 제조 서비스가 비율이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는 한 7, 80% 하다가 50%대로 내려오게 되면 큰 공장들은 빠지고, 대신 작은 공장들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덩어리가 커지고, 서비스는 계속 조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확장해.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조직률로 보면은 서비스는 항상 낮은 거예요. 20%, 30% 이제 못 넘어서는 거죠. 못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하게는 이제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제조업이 감소하는 것만큼 상쇄할 만한 서비스업의 증가가 없다는 거죠. 없고, 단 이제 그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막아주는 것들이 사실은 공공부문들이 이제 완충제 역할들을 좀 했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조직화가 관리율이 낮다고 보는 네, 낮죠, 실제로. 응. 네, 서비스. 제조업은 그냥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큰 공장들을 그렇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옆에 연관 산업도 조직하면 그냥 7, 80% 금방 되는데, 서비스는 그렇게 대단위로 조직하는, 서비스도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이 이렇게 조직이 몰려있는 데는 조직이 잘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소규모 단위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지역 단위로 조직하든지 다른 방식의 조직화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입은 시키는데, 이거에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돼. 왜냐하면 백화점은 가서 3,000명을 대표해갖고 협상하는데. 근데 여기에 5명, 2명, 3명 이런 사람들 갖다가 200명 모았어. 그러면 저쪽에 사용자가, 조합원이 200명인데 사용자가 100명이야. 근데 이게 이제 사용자도 조직이 되면 한 번에 협상으로 되는데 나사용자들이 이제 그 협상을 대부분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그 규제 관계력이 없으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빈번하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제조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80%, 70%를 타겟으로 하면 그게 가는 게 이제 그 노조가 이제 인력과 이제 재정 조직 사업을 하면 효과 나오는데 이제 서비스 부분은 100을 투여하면은 10을 조직하기 힘든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조업 하듯이 현장에서 선전선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는 그러한 좀 차이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확장시키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1970년대부터 이제 소위 이제 새로운 희망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부르는 브라질, 그다음에 남아공, 한국 얘들이 이쪽에 다 이제 이쪽에 다 군부독재, 브라질 군부독재, 남아공 그 인종차별 아파르테이드 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투쟁하고 현장 투쟁이 결합되고 거기에서 노동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조합 운동들이 민주화 이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모델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20세기 후반에 19세기 후반에 소유로 중심부의 모델이 이쪽 옮겨온 거죠. 전부는 아닌데 이쪽 부분들이 이제 소위 포디즘 모델에 포디즘 모델에 대량 생산하는 데들이 브라질이나 남아공, 한국 이런 데로 많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는 이 세계 체제론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큰 그림에서 그 산업 시대였을 때 이제 섬유 산업이 유럽에서 빠지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노조들이 확산되는 이 스타일이 1차는 섬유, 2차는 그러니까 관산 개발, 그다음에 3차가 이제 제조, 금속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산되면 그쪽에서의 제3세계에서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이쪽에서 이제 노동운동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부에서 노동조합이 일어날 때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아예 이제 산업화, 자본주의적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됐던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 수준의 이제 그 노동운동이 있다 그러면 그게 시간 길잖아요. 19세기 후반에 이쪽 할 때 여기는 거의 뭐 원시시대 비슷한 수준이었고 2차 대전 끝난 상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2차 대전 후에 이제 그 독립하면서 이제 소위 그 독립한 제3의 국가들이 국가주도에 특히 이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가주도의 산업화 모델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 노동운동 형성을 이제 시도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산업화가 성공을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노동운동 형성도 지지부진해지는 현상들이고 그중에 이제 예외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었던 게 이제 브라질 남아공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 방금 얘기 속에서 그것이 이제 기업들이 소규모하고 다양하게 나온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용자 자본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노동자에 비해서 또 소규모하니까 조직하기도 어렵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뿐이 아니고 최근에는 AI 전대 기술 해가지고 손이 필요 없어요 아예 노동자들은 뭐 고용할 필요 엄청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실업자로 대량 배출이 됩니다. 대량 배출이 되나.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건 자본 진영이든 노동 진영이든 어디든 산업이든 이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제일 나중에 얘기했죠. 미래라 말입니다. 예, 그래. 그 나중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분 질문.